5월 9일 치러지는 장미 대선의 본선 대진표가 이번 주에 모두 확정됩니다.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부장님 먼저 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이제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경선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4연승을 이어가면서 과연 본선 진출을 확정할 것이냐, 아니면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이냐, 결선을 갈 것이냐, 이런 관측들이 좀 분분한데요. 내일 어떻게 결과 전망하십니까? 일단 일반적인 분석으로 볼 때는 내일 승부가 결정돼서 문재인 소위 후보가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3차 경선까지 거치면서 9분 응선을 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내일 그 투표가 수도권에 이제 하고 강원, 제주 이제 그런데 이제 130만 명 가량이 이제 선거인단이거든요. 그게 120만 명에다가 이제 또 나머지까지 해서 한 130만 명 가량 되는데 내일 45% 이상만 득표하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득표가 59%니까 45% 이상만 득표하면 저희 매직 넘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말하면 45%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변 가능성도 구분응선은 넘었지만 이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2차 선거인단, 이 선거에 대한 모집 과정에서 탄핵 이후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2차 선거인단이 한 51만 명이 되는데 그건 내일 130만 명 중에 한 51만 명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조직 동원과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어서 표가 좀 흩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문재인 전 대표의 45% 득표가 만약에 안 된다면 바로 이런 2차 선거인단의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분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내일 결과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선 투표까지 안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봐도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죠. 전 대표가 굉장히 65% 경상도 영남 지역 전체가 거기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요인이 하나가 이제 지금 만들어진 게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이것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에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결속력을 또 이렇게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 안에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선두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결속을 함으로 해서 조기에 이 전대를 정리를 하고 그 힘으로 예컨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다른 당들과의 대표 즉 본선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내일 사실상 문 전 대표가 본선행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장님 만약에 내일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변을 일으켜서 결선 투표에 가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최종 결선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내일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45% 이하로 득표하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4월 8일 날 결정이 되는데 내일 그러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50% 8호 이하로 득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0%, 49%, 48% 전후로이면은 2등하고 거의 득표율 차이가 더블 스코어가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안희정 지사의 누적 집계가 22.6 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18.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2등을 하더라도 한 25% 전후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결선 투표로 가도 이변이 일어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런 현상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선 투표 가면 뭔가 좀 이제 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분위기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건 있고 그래서 내일 근데 2차 투표 가능성을 결선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적게 봅니다만은 이재명 시장이 쪽에서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남 경선이 있기 직전에 제가 그쪽을 좀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영남 경선이 있기 직전에 너무 이 민주당 경선을 1차 투표에서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아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냐 하면서 영남에서 자기들이 2등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측대로 됐어요. 네. 왜 2등 되냐 했더니 자기는 공단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기네 지지층을 많이 확보했다. 그래서 영남에 인연이 없지만 그리고 또 서울에 오면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어떤 조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45% 이하로 득표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내일 또 수도권에서는 또 그 성남시장의 경기 어떤 서울 수도권의 조직 말고도 또 안희정 지사는 중도 보수층에 네. 새로 들어온 이런 선거인단이 있어서 서로 자기들이 유리한 2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새로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더블 스코어를 다시 역전시키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2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즉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재명 시장한테는 2위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차기라든가 차차기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전국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뭐 어떤 이변이 발생해서 결선 투표를 간다 그러면 어느 후보가 2위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이재명 시장이 2위가 된다 그러면 이게 확장력보다는 이제 결속력이 더 큰 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이기기가 좀 더 쉬운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2위로 해서 결선 투표 간다 그러면 돌아갔던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표들이 또 퇴각해서 다시 여기에 결집해서 한번 대회전을 한번 치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수는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이제 2위가 됐을 때가 오히려 변수가 커지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도 아마 내일의 결선 투표 안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내일 문재인 전 대표가 본선행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했던 그 표심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했던 그 표심이 전부 다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쏠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일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를 확정하고 모레 국민의당이 후보를 이제 확정할 경우에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네. 이 첫 5개 정당, 그러니까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닙니다만 정의당까지 해서 5개 정당이 처음에 지지율을 어떤 식으로 대진표가 짜여졌을 때 만들어지느냐는 처음에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경우에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이 과연 흔쾌하게 승복하면서 밀어주는 모양을 취하느냐 아니면 좀 앙금이 남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에 안희정 지사 표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바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가는 게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가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은 거로 나오고 있어요. 네. 안희정 지사의 그 표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정확한 조사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시장의 표는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노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한테 더 많이 가게 될 거고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 후보를 확정할 때 그 나머지 두 사람의 주자의 결국엔 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로 흩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떻든 안철수 전 대표는 안희정 지사를 밀었던 표들 중에 이미 일부를 흡수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안희정 네. 지사가 좀 꺾이면서 그래서 그거를 얻게 되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이 주장하는 양강 대결로 끌고 가겠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김 교수님. 관심은 결국에는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가느냐, 네. 가면 얼마나 가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이미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잖아요. 이미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정보가 많이 나가서 반영이 많이 됐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안희정 지사나 뭐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진다고 해도 본인들의 표를 민주당의 표로 묶어두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표가 사라진다는 건 차후에도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표를 이번에 공고히 하는 즉 뭐 문재인 후보를 돕는 일이지만 결국엔 그 표가 자신의 표로
차후에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저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이동은 없을 것이다. 네. 또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이 특히 문재인 전 대표 캠프 그리고 안희정 지사 측 캠프 이 경선 기간 내내 좀 갈등의 고를 좀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안희정 지사 측 캠프에는 이른바 비문이라고 하는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도 여러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일 문재인 전 대표로 만약 후보가 확정될 경우에 이 후유증이라든가 남은 이 비문 의원들의 행보 이것은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 결이 좀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비문 이제 정치인들이 의원들이 상당 부분 안희정 지사 캠프에 이동한 것도 그것도 현실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일종의 당대 이 전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 대통령 이제 이 대선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는 개파보다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여기서 다시 묶어내는 작업이 생길 것이고요. 특히나 그걸 누가 할 것이냐? 문재인 후보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 외부에 있는 표를 흡수하는 것보다 안에 있는 표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한 거죠. 이 세 명만 합쳐도 거의 6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묶어놓는 것이 훨씬 편하지 밖에 있는 표를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편한 이런 계산을 한다면 오히려 예컨대 안희정 지사의 캠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재명 시장의 캠프에 있는 분들을 오히려 중용해서 더 큰 역할을 맡김으로 해가지고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아마 문재인 후보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해서 이야기하면 내일 경선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선출될 경우에 지금 안희정 캠프의 비문, 반문 당내에 비문재인 세력들이 좀 일부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희정 지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지지율 몇 프로의 영향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흔쾌하게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날개를 단 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에 아주 일부 김종인 전 대표하고도 가까웠던 아주 일부가 탈당을 하거나 소수가 뭐 많이 할 가능성은 제가 없다고 봅니다만은 네. 그럴 경우에는 좀 조금의 어떤 그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당내에 남아서 문재인 대표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는 세 갈래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손을 내미느냐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안희정 지사 캠프에 있는 이른바 비문계 의원들 실제로 탈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문 의원들 탈당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는 좀 적다고 보이는데 원래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국회의원 소위 배지를 네. 김종인 전 대표 덕분에 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탈당 가능성은 뭐 아주 소수지만 한 명 내지 한 3명의 탈당 가능성은 최근에 거론돼 왔는데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내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당 지지율을 우리가 봐야 돼요. 네. 이게 50%를 넘나드는 당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탈당을 한다. 그리고 여전히 지지율 1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있는데 그거는 뭐 감정을 굉장히 섞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국민의당도 경선이 한창인데요. 오늘 서울, 인천 지역 경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압승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기류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오늘 결과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압승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컨벤션 효과를 100% 누리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희정 지사의 어떤 지지하던 네. 중도 보수표들이 상당 부분 이미 이탈을 해와가지고 한 10여% 차이로 지금 문재인 후보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무가 돼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제도적인 성공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참여의 어떤 폭을 넓히면서 흥행에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보면 이 안철수
후보의 어떤 목소리부터가 네. 제스처부터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신감의 표현들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대진표가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간다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이 변화도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연설하면서 이 낮은 목소리라고 할까요? 소몰이 화법이라고도 불리던데 이런 부분도 네. 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네, 연설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죠.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작년 5년 전에 출마 선언하는 모습하고 요즘에 연설하는 걸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은 진짜 와,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할 정도로 달라졌는데 뭐 무슨 소머리 창법인가요? 뭐 무슨 뭐 그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게 뭐 혹시 누구한테 특수 과외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본인의 설명으로는 내 스스로 독학을 했다. 목소리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자료도 찾으면서 본인이 연습해서 독학을 했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목소리가 원래 달라지면 그 전에 하던 목소리는 또 약간의 또 신선한 맛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달라지면 원래 좀 사람이 너무 인위적으로 바꾼 거 아니냐서 부정적인 평가 나올 수 있는데 요즘에 뭐 달라진 거는 뭔가 이 강한 안철수의 인상을 심어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것도 이번에 최근에 어떤 지지율 상승과 함께 어떤 긍정적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지율이 최근 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측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 발언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갈수록 이 양측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자주 빚어지고 있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면 얘기가 그 안철수 전 대표 이제 후보가 사면 얘기를 한 거는 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해야지 남용하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뉘앙스인데 저는 그렇게 질문이 왔다고 해도 지금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게 오해 소지를 만드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게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어요. 지금 재판도 진행이 안 네. 됐는데 벌써 정치권에서 사면 운운하는 것은 이 상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원칙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사면권이라는 게 아주 강력한 우리가 거의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아주 막강한 권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거 좀 없애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없애자는 정치권에 다시 또 이 사면권을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인 어떤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예컨대 제일 중요한 건 사면권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을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 잘못됐고 그러니까 오해살 소지는 사실은 안 전 대표께서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아예 이 언급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걸 또 계속 제3, 제4 이렇게 반복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최근 올라오고 있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와 양강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양강 구도가 될 가능성과 안 될 가능성은 하여튼 현재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현재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하면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의 최근의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서 소위 양강 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그래서 올해 초부터 결국에는 다른 반기문 전 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출마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과 문재인 전 대표의 양강 구도가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기게 된다 이렇게 거의 예언 비슷하게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 그중에 다른 주자들이 다 그만둔 거를 불출마를 한 거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강 구도가 되느냐 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일단 양강 구도가 될 거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 프레임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좀 주춤하자 그 지지율을 또 흡수한 게 있고 또 호남 이 국민의당 경선에서 호남의 경선에서 흥행을 하면서 그런 컨벤션 효과, 경선의 컨벤션 효과까지 하면서 좀 지지율이 올라서 지금 현재 상당히 지지율이 급등하지 네. 않았습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현재 5개 당의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일단 5자 구도로 출발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3자 구도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3자 구도가 됐을 때 과연 1강 2중이 되느냐 아니면 2강 1중이 되냐 남아 있는데 2강 1중이 되면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2강이고 한 주자는 이제 보수 진영이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는 저는 비문의 어떤 단일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표 쏠림, 국민들의 표 쏠림 현상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맞수가 누구냐라고 해서 그걸 표를 몰아주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든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상승세를 당분간은 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지지에 따라서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양강구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두 당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보를 안 낸다거나 아니 단일화를 한다거나 그 얘기인데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 같은 경우 인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선 중심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대선 후보를 못 냈을 때는 내년에 있을 예컨대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정당이 형해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당의 후보를 내야 된다는 욕구가 그리고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강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지율이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7년도를 보면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가 뭐 그때 굉장히 약하다 그래도 26%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진영 대 진영의 어떤 대결 구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이렇게 양강 구도까지 갈 가능성은 없고 일단은 다자 구도는 분명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이제 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느냐는 부분도 결국에는 그렇게 양강 구도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마디 보는 보완을 네. 하자면 그 안철수 전 대표가 하는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연대나 단일화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 어려운데 일단 연대를 할 경우에 이거는 무슨 뭐 이런 야합이다. 야합을 위한 정치 공학적인 야합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결국에 만약에 지지율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홍준표 후보가 밀린다면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우리나라 제2당 아닙니까? 네. 90석 이상을 가진 2당이 후보를 사퇴시킨다든가 안 낸다는 거는 거의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되지는 않는데 그러나 바른정당은 내가 보기에 국민의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 어느 양쪽 둘 중에 어느 한쪽하고 실제로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의당은. 네. 국민의당이 아니라 바른정당은.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든 3자 구도는 되는데 국민들은 근데 어느 정도 가면은 표가 완전히 한쪽으로 쏠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한쪽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 쪽으로 표가 중도라든가 교수의 표가 더 몰려가고는 그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은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선 후보 선출을 완료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각각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오늘도 보면 지금 두 후보 간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의 부끄러운 후보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서 홍준표 지사가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응석바지 어린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양측이 좀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양강구도 비슷한 이게 프레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가니까 거기서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라든가 굉장히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비슷하게 이제 서로를 자극적으로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절박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우리가 15%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는 그 선이고 또 10%, 15% 들어야만 50%가 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정당 모두 지금 10% 안팎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은 더 내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커요. 하지만 이 두 당이 분열할 때, 분당을 할 때의 내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게 탄핵이었는데 그 헤어질 때 그 내용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것 때문에 뭉친다? 서로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바른정당이 나올 때도 유승민 후보가 조건을 제시했죠. 친박계 일부를 이제 출당을 시키면 남는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조건 여전히 이제 뭐 유효한지 안 한지 모르겠고 반대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탄핵 부분에서 뭐 반성을 하든 어떻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서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합당은 물론이고 후보 단일화
조작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갈등, 견제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장기화될 것 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면서 사실상 바른정당이 나가야 했던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후보 단일화 아니면 통합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바른정당 우리가 큰 집이다. 네. 너희들은 작은 집이니까 그냥 들어와라. 이제 원래 탄핵 때문에 나갔는데 탄핵 국면이 다 해소가 됐고 대통령이 구속 파면됐으니 이제는 그냥 들어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당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당대당 통합해서 그냥 하자 이 말인데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이제 후보가 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 현재 주고받는 이런 공방을 보면 홍준표 지사 후보가 응석바지라고 유승민 후보를 응석바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맞대응해서 대선 후보 자격도 없는 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법원 재판도 남아 있는데 무자격자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은 삿바 싸움 측면도 처음에 보수 진영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삿바 싸움 측면도 있는데 대법의 삿바 싸움을 넘어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대선 전에 이 탄핵의 과정에서 이 앙금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말싸움의 이름으로 인해서 후보 단일화라든가 저는 연대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른정당은 지금 현재 이 안철수 전 대표와 홍준표 지사, 홍준표 후보 이 두 사람이 싸우면 현재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전 대표가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런 쪽으로 어느 쪽으로 중심이 쏠리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국민의당은 어느 쪽하고 연대할지 파트너를 정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